12월 9일 대학가와 학계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교수신문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 발호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량 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도량 발호를 선택한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 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에 대한 몰 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 도술린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습니다. 도량 발호에 이어 2위로 선정된 사자성어는 후한무치입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후한무치를 추천한 부산대 한문학과 김승용 교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교묘하게 꾸미면서도 끝내 수치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적극적 가치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량 발호에서 도량은 살쾡이가 날뛰는 모습을, 발호는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어 날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들을 이어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들이 함부로 날뛴다는 말이 됩니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을 진정시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은 정치에 있지만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책임감보단 혼란을 기회로 여기는 정치인들만 즐비합니다.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날뛰는 짐승들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오늘 11시부터 우리 당도 이제 국회 앞에서 지금 이제 탄핵 찬성 집회를 찬성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1시니까 11시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끝났을 수도 있겠다. 네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 이번 주로 제발 집회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오늘 오후 5시인가 표결이 그렇죠? 4시? 4시 뭐 네. 아무튼 막 결과는 이제 오늘 저녁쯤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녹음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 표결이 지금 좀 예측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 국힘은 당론을 안 정했다고 하죠. 네,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표결 자체가 무산됐던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죠. 표결 불성립을 했는데 네. 사실상 그냥 표결이 부결된 거죠. 그렇죠. 탄핵안이.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좀 비틀어서 뭔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책임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이번 주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네. 주중에 이제 몇 번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당론을 어떻게 정하네 만에 국힘이 그러면서. 네. 그랬다가 이제 10일날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또 대국민 발표를 대국민 당화를. 네. 사실 오늘 그거 다뤄야 되는데 그것도 다루기는 뭐 조금은 언급은 하게 되겠죠. 아니 근데 따로 이제 꼭지를 안 잡았으니까. 네, 꼭지는 안 잡았어요. 하도 더 어이없는 게 나와버려가지고 꼭지를 안 잡긴 했는데 이제 그거 터지고 하면서 또 스텝 꼬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전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 이제 그 탄핵 계엄 이후에 대국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뭐 당에게 이임하겠다. 그렇죠. 우리 당에. 자기 이제 2선으로 물러나겠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까지 나와서 그렇죠. 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훈 괜히 까이고 그것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플랜대로 갔어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원 가고 윤석열이 이제 수사 받고. 네네. 탄핵은 뭐 일단 제껴놓더라도 수사부터 받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란 혐의죄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네. 불체포 특권이 없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게 인용이 됐을 때 네. 정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참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주말도 그럼 이번 주말에 또 탄핵 발의했을 때 오히려 탄핵 발의 명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발의를 해도 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일 워낙 한심한 소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는 탄핵 가결될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적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날 이제 저기 뭐야 지금 신임 원내 권성동 막 그 화내는 짤 보셨죠? 제가 보내드린 거. 예. 그 이제 그 거기에 저 이제 그 짤 보기 전에 그날 이제 저기 뭐야 우리 당 그 전병헌 대표님이 이제 그 SNS에 쓰신 글 네. 보고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원내가 활동할 공간이 없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마침 보니까 권성동이 정말 그렇게 반응을 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선되면 뭐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해보려고 했는데 예. 아이씨 할 게 없어져 버렸다. 거기다 더 질러버리니까 이거 네. 수습도 못 하겠고 자기가 기껏 원내대서 내가 좀 형님 뒤로 좀 가 있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 형님이랑 작자가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 질러버린 거 아니야. 그 몇몇 국무회의 이제 참여했던 네. 장관들의 뭐 진술 같은 것들이 모아서 된 걸 보면은 네. 국무회의를 하긴 했다고 하잖아요. 계엄을 발표하는 당일에. 네. 근데 국무회의를 끝마치지 않고 네. 중간에 나와서 발표했다 그래서 계엄 발표를. 장관들 그냥 앉혀놓고 네. 그래서 장관들 벙쪄서 이게 뭐야 이래 되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개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입장은 표명을 했다는데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개엄한다. 굉장히 자기 확신이 너무 심각하게 강한 사람이구나 싶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반면에 뭐 그 유튜버나 천공 말은 듣고 그랬다니까 그것도 좀 웃기고. 엄청 웃기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으로 얘기를 듣는다. 아니면 이제 걔네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근거가 되는 말들을 해주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한동훈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검찰총장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인가? 측근이었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는 흔히 이제 정말 찐 측근 검사 때부터 네네. 쭉 함께 해온 사람들 네. 한 3명 있잖아요.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3명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함께 한 사람들의 조언조차도 듣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근데 또 김건희 말은 잘 들어요. 참 답이 없어.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어. 죽겠다면 답이 없는 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탄핵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그냥 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네. 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이 오히려 어찌됐든 국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올리고 나가지고 청취자 비지버드님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네네네. 처음에 저는 이 댓글 읽고 아이고 내가 또 말실수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아니고 아니, BC? 제가 한 얘기죠. BC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요 댓글에 대해서는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싫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 이상한 사람 된다는 말에 꽂혀서 댓글 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국가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확신합니다. 뜬금 계엄령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 후속 대처는 별개로 봐야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거국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다른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중에서 하필 이재명에 유리한 탄핵만 고집하니까 반대합니다. 당시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소수가 지나놓고 보면 옳았던 사례가 너무도 많기에 소수 의견이라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일단 그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한다. 이재명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방송에. 네.
일단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 1차적으로 제 책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비지보드님이 쓰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반대 이유 자체는 우리도 다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들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 이상한 사람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 표현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긴 했어요. 이제 뭐 만약에 그런 대목을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감받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표현을 사용하기 앞에 이제 탄핵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이 당한다라는 거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네. 이게 지난주 여론 이번 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 여론에 이제 계엄 직후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한 70%, 71%이 정도였어요. 제가 어느 조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 뭐 매우 찬성한다 아니면 그냥 찬성한다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매우 찬성한다가 그 71%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엄청 비등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탄핵 자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대부분이 청취자분들도 윤석열이 내려와야 된다.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면에서는 의견을 함께 거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을 어떤 식으로 거기까지 흘러가느냐. 그런데 지금 탄핵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당했을 때처럼 막 빨리빨리 흘러가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차기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이 너무 쉽게 대통령 당선되는 상황처럼 보여서 그거는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탄핵 안 돼. 윤석열 지금 탄핵으로 내려오면 안 돼. 압축해버리면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상하다. 이상한 그래서 이재명이 왜 나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앞에 맥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탄핵하려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서 탄핵을 하려는 거냐?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탄핵을 하려는 거냐? 그래서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에 저 방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면은 윤석열은 지금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법원의 처벌을 위해 국민적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탄핵이 맞을 것이다. 다만 윤석열을 그렇게 채워놨을 때 지금 상황에서 무주공산이 됐을 때 제일 다시 차기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인간은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인간이다. 그러면 국가의 그러니까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이재명 이제 거의 비지버드님들 댓글에서 이제 이 맥락들을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거기다가 이 맥락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방점을 확실하게 찍어야 된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때문에 탄핵 당장에 지금 탄핵 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 탄핵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지. 윤석열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거라고? 그게 다가 아니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말한 건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좀 더 이제 다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충분히 갖춰졌잖아요. 우리가 다 목도를 했잖아. 저 대통령 자리에 놔두면 안 될 생기라는 거는. 근데 이제 방법론 쪽에서 이제 뭐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게 이야기를 하고 요 댓글 다실 때만 해도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점이었고 하지만 이제 12일 이후로는 거의 엎어졌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비지보드도 좀 생각을 달리 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제 저도 방송 다시 들어봤는데 요 댓글 보고 나가지고 BC님이 이제 좀 표현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우리가 좀 더 표현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 뭐 그 점에서는 저도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니 뭐 방송 같이 하는데 그 막 이야기하다가도 딱 짚어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못 시킨 거는 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지. 8대2? 8대2 정도로 합시다. 8대2. 예. 아무튼 저도 표현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네네네. 하여튼 소중한 댓글 감사하고 이런 뭐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아예 또 말을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이번 주 초였나 이제 새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5%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고무적입니다. 진짜 고무적이에요. 물론 이제 겨우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의미해지려면 적어도 한 뭐 7%, 8% 정도까지만 가져도 데일리안에서 요청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조사인데 거기서 이제 5%가 넘었는데 갤럽 걸 보니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우리 당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 원외라고 빼놨나 보네. 아예 그냥. 네, 9월부터 조사를 안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네. 9월 첫째 주부터. 네. 그래서 나머지 7개 정당을 보니까 전부 원내 한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에요. 막 사회민주당도 있고 네네. 진보당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또 그쪽도 나름대로 명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론조사 기관에. 뭐 원내만 조사한다. 원내만 조사해도 7개가 보기가 나오는데 뭐 더 조사하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죠. 보기에 다시 이제 네.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온 게 어디야?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제 전병인 대표께서 이제 그 전당대회 때 공략하셨던 거. 네. 어쨌든 간에 뭐 부분적으로라도 달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라고 봐야죠, 진짜로. 진짜 맨땅에 헤딩해가 맨땅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당 대표님 애쓰셨고 정말 놀라웠다. 뭐 이제 그런 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5% 달성했다고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 5만 원씩 중앙당 특별당비를 많이 쏴주고 계십니다. 네, 또 기사화까지도 돼서 네. 그것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시하셔 해가지고 앞으로도 잘 나가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두 번째 소식. 네. 조국 전 의원이 됐죠 이제. 네.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잉글리시 바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 누가 썼더라? 김동연 지사가 맞아. SNS 글로 조국 가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막 이거 탄핵안 제일 먼저 발의하고 윤석열이랑 막 제일 앞장서서 싸웠는데 영어의 몸이 돼서 뭐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왠지 빈정되는 것 같아. 비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싸 하나 제꼈어 그런 느낌인데. 또 개딸들 짜증낼 것도 같고. 네. 뭔 막 조국이 뭐 제일 앞장서서 싸워 이재명이지 막 이럴 것 같거든.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아직 빵이 안 갔어요. 지금 네네네. 뭐 신변 정리 좀 해야 된다고 16일 다음 주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고 아마 그게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주말까지는 집에 있고. 네네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말 안 합니다. 네네. 안에 가면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반품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네. 12월 23일 날 추첨을 하고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벤트를 리트윗하시고 웰컴부터 X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이번에 이제 경품은 레노버 샤워신 패드 14만 원 상당하는 레노버 샤워신 패드가 경품으로 걸려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화면도 큼직합니다. 11인치. 네. 많은 관심 망관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지는 문파 _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지금 연말 슈톨렌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슈톨렌 또 이벤트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슈톨렌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라만까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에 슈톨렌 후기 글을 이제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31일 날까지 이제 해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제 슈톨렌 하나를 또 추가로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SNS에 글 올리면 아무래도 검색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로 라만까까 같은 걸 붙여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이 되냐 마냐 그러고 있고 또 이제 탄핵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차기 대선까지, 조기 대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이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앞서서 이제 비지버드님도 좀 이제 약간 불안한 어떤 이제 불안감 같은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진행돼가지고 이재명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돼버리고 그런 꼬라지 또 연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불안감을 많이들 표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힘들긴 하죠. 사실 지금 전국 자체가 워낙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차분하게 좀 최대한 이제 감정적 요소를 내려놓고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마침 또 권순욱 기자님이 잘 짚어주셨더라고 요거를.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팩트파인더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한번 이제 요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탄핵부터 대선까지 가는 이제 기본 일정부터 알아보게 되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인가 이번에 표결하는 게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먼저 돼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심리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마지막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할 때 숫자는 지금 숫자로는 안 됩니다. 7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침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를 봤어요 드디어. 네, 합의를 받고 네. 추천까지. 그래서 민주당이 2명 네.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을 했습니다. 대신에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하기로 했죠. 네네, 그런 식으로 딜을 쳐서 네네. 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그러면 제출을 하면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돼요. 이 3인에 대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보름 안에 맞춰야 됩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까지 이제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한 12월 말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넘어 가면 이제 그 헌재가 구성 요소는 갖추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의 탄핵 심판의 결과는 약간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180일 이내에는 18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칙 아니야? 아니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걸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가? 네,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최대한 끌어지면은 이제 6개월 끌어지는 거니까 6월 말까지는 1월에 시작해서 6월 말까지는 결정이 나야 한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죠.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큰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요 타임라인대로 가보면은 대략 이제 1월달에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80일 꽉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아마도 이제 보궐은 내년 한 8월쯤에 네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이게 꼭 180일 꽉 채워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대략 어림짐작 해보면은 내년 한 뭐 상반기,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조기 대선이 오픈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핵 일정, 그 대선까지 이어지는 길에 좀 영향을 줄 요소들을 몇 개 살펴보면은 네. 첫 번째 이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인데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와 형사 재판 결과가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사유가 형사 재판 혐의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랑 중첩되게 진행할 수가 없고 형사 재판 먼저 진행하고 그 뒤에 탄핵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의 경우에는 내란죄가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과연 이게 유죄가 될 것이냐, 네. 안 될 것이냐 네네. 이건데 이게 근데 박근혜 때도 한번 이게 있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있어가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네. 이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는 이유로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또 들고 나올 여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교해 보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권순욱 기자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 거기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발 그 기사들을 네네.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네. 나서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방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뭐 회피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네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고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재판 생중계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네.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는지 이게 불법이 아니다. 네. 합법적으로 헌법에 있는 권한을 사용한 거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내가 당당하게 보이겠다.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각각 한 2개월, 3개월, 네. 그러니까 60일 하고 90일 정도로 굉장히 짧게 신속하게 끝났었는데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단 그 탄핵 사유가 굉장히 사소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거고 박근혜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을 막 변호인들이 허접했죠. 굉장히 허접했죠. 막 네. 태극기 들고 막 그러니까 사진이나 네. 찍고 막 그 사람들 선동하고 그냥 박근혜를 변호한 것 자체를 그냥 자기 커리어 삼으려고 덤빈 듯한. 네. 헌법재판소 나가면은 막 그 태극기 부대 앞에 가가지고 그렇죠. 막 마이크 잡고 막 열심히 네. 했는데 정작 그 재판소 안에서는 뭘 했는지 네. 예, 딱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굉장히 허접한 그런 거의 뭐 파리피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저쪽 진영 파리피플 변호사죠. 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뭐 변론 심리 자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약 90일 정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윤석열이 공표한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마치 이재명 재판 길어지는 것 마냥. 그렇죠. 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90일보다는 더 길어질 요소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채우잖아요. 내년 4월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직이었을 때, 대통령 자리였을 때만 해도 윤석열이 임명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아마도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중간에 이때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하는데 일단 인사 추천 받아야 되죠. 네. 인사청문회 또 해야 돼요. 그렇죠. 3명. 그것 때문에 또 딜레이 생기는 거죠. 예, 한 1, 2주 정도 아무리 네. 서둘러도 1, 2주는 좋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우리가 물러나니까 그 전에 끝내겠다. 네, 그 전에 심리를 끝내서 결과를 네. 내겠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결정 못 내리겠는데 하고 던지고 나가는 거야. 나는 간다. 그렇죠. 나는 간다. 후임 재판관들 잘 해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 갔을 때 가장 빨라지는 게 4월 초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네네.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탄핵 심판, 탄핵 가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져도 그러니까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탄핵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늦어지면은 그보다 더 늦어져서 뭐 이제 6월달 꽉 채울 수도 있는 예, 거고. 6월까지 꽉 갈 수도 있는 180일을 갈 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그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통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4월 중순에서 60일이면 대략 한 6월 중순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180일 꽉 채웠다고 치면은 6월 하순이니까 이러면 이제 8월 말 9월 초가 이제 그렇죠. 대선 조기 대선 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략 이제 넓게 잡으면은 대략 6월 초중순부터 한 8월 말 9월 초까지 그 안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 더해서 염두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네네. 빨리 나올 것이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뭐 사법부에서는 빠른 원칙대로의 재판 결과가 지금이라도 가능해지기를.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법 재판은 633인데 네. 6은 못 지켰지만 33은 꼭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뭐 2심은 사실 그렇게 또 이렇게 질질 끌만한 그게 없어요. 요소가 없어요. 네네. 그거를 아는지 지금 이재명이 그 항소 관련해 가지고 그 소장인가? 하여튼 네. 뭐 그거 안 받고 있죠. 계속 안 받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보도까지 나왔죠. 네네네. 국힘 또 주진우 의원이 딱 고발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진짜로 고발장을 낸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떠들었어 언론에다가 네. 자기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네. 꼼수 부리고 있다 이재명이 네.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 이게 최강욱이 이랬대. 최강욱이. 아니 그러니까 지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윤석열한테 뭐 탄핵 심판 받아라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고. 지들 앞에 걸려있는 재판 그렇게 꼼수로 피해 다녔으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정말 네. 뭐 지나쳐도 이렇게까지 지나칠 수 있냐. 이러니까 후한무치라는 게 올해 사자성어가 2위에 되는 거, 2위가 오르는 거야. 네. 사실 후한무치가 1위가 됐어야 좀 더 저는 적절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워낙 날뛰고 지랄 발견.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막 올린 사람은 좀 더 그 대통령 측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그 사자성어를 도량 발호를 추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또 마침 그 발표 나와서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냥 게임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도량 발호가 상당히 좀 들어맞는 그런 사자성어가 돼버렸죠. 이상하게. 네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재판은 결과는 이 예상 차기 대선보다는 그래도 빨리 최소한 2심은 반드시 나오고 네. 잘 맞아 떨어지면은 최종 대법원 결과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어떤 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뭐 누구든 적어도 사법부가 좌고우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최소한의 그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순리대로만 가면은 뭐 그냥 이재명 대선하기 힘들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음 졸인다고 뭔가 달라지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원칙대로 순리대로 가면은 이재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상황에 지금 1위 1위 하기도 힘들어요. 워낙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어제 생각했던 게 오늘 가면 완전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좀 멘탈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좀 평등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됩니다. 빨리 우리 당 지지율이 10%를 넘어야겠어. 그러면 다들 또 10만 원씩 내신다고 연말에 돈도 없는데
그 대신에 힘들지 않을까. 10만 원을 내시고 마음의 평화를 좀 더 또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러시지 않을까. 네, 더 힘내봅시다. 그래서 이 도량 발효 중인 게 이제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도 지금 그러고 있죠. 아, 예. 예. 뭐, 이번 마다할 리가 없죠. 마다할 리가 없죠.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메이크업 두껍게 하고 다니더니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전에 CNN이랑 먼저 했죠. 거지같이 웃고 있는 그 사진 찍힌 그 CNN이잖아요. CNN이죠. 아마 뭐 그날 했던가 뭐 그 다음 날 했던가 아무튼 인터뷰 엄청 많이 외신 인터뷰 여기저기 했거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도 있는데 이게 좀 짜증이 납니다. 내용을 보면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를 우리 국내 언론에서 좀 받아쓰기 보도를 좀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뭐 지가 뭐 트럼프라네 뭐 이제 뭐 내가 현실주의자다. 아주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른다고 국제적으로 좀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뭐 잠깐 짚어보자면은 여기서 정신이 된 계기가 그 뭐야 5.18 때 그러니까 80년 5월에만 해도 이제 총을 빼앗아 군인에게 발표한 시위들을 진압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뒤 대학을 간 후에 광주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한 것이고 군에 의해서 먼저 공격당한 실상을 알게 되고 그때 공직을 추구하도록 자극받았다. 네, 정치인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5.18의 실상을 대학 들어간 이후에 알게 돼가지고 그때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 이거 일단 이 광주 얘기는 제법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이 새끼 일배다. 이게 이제 그 주진우랑 같이 뭐 그러니까 성남시장 퇴임하기 전에 대선 이렇게 살짝 앞두고서 뭐 토크 콘서트 사람들 앞두고 제가 일배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원래 일배였는데 막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 앞에서는 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씨발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이 기억에는 이재명이 자기가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게 성남의료원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기 성남에서 시민운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침 기사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국민일보 기사인데 2015년 6월 2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인이 된 이유 성남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 이런 제목입니다. 이때 이제 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날 19일에 이재명이 자기 페북에다가 이런 걸 썼다고 해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 대표로서 주민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조례가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는 걸 항의하다가 수배돼 교회 지하 기도실에 숨어있던 그 시간 성남시립의료원을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거 지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 페이스북에 이거 남아 있습니다. 이 글. 네. 내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글 남아 있어요. 아니 이 서사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 좋죠. 시민운동 마다할 게 뭐 있어. 그냥 시민운동하다가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세상을 바꾸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근데 무슨 또 굳이 또 광주를 왜 끌어다 붙이냐. 예. 그 전에는 나 예전에 일배였어요. 이거 이렇게 써먹던. 네, 그렇죠. 이제 그 서사를. 그렇게만 써먹던 거를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 앞이라고 성남보다는 광주가 낫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계엄이랑 또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이 성남시립의료원 얘기를 한 2015년 6월 이때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네. 2015년 그렇죠. 5월 말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초에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때 화두는 이제 공공의료였기 때문에 또 성남의료원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홍준표가 또 비슷한 시기에 앞섰는지 뒤섰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남도지사 할 때 그렇죠. 진주의료원 폐쇄해가지고 또 그것도 욕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는 이 성남시립의료원을 팔기가 좋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 이거 팔았고 그쵸. 자연스럽게 지금은 광주를 팔기 좋은
시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 앞에서 광주를 팔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또 광주를 팔았어요. 언제냐?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네. 광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은 광주를 비난하던 철없던 일배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생각하고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결국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네, 역겹죠. 네, 이때 왜? 전당대회니까 호남에서 표 많이 얻어야 되니까요. 뭐 전형적인 이재명식 그 화법을 대구 가면은 또막 박정희 찬양하고 막. 그렇죠. 내구 가면 박정희 찬양하고. 광주 가면 또 이런 얘기하고 뭐 네.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까지는 알 리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이거는 오히려 국내 언론이 더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도 잘 알 리가 없지. 잘 안 꿰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제명하게 아주 뭐 통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내 언론 매체 웬만한 기자들보다는 우리가 제명하게 한해서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을 걸. 우리는 일단 뭐 파블로프의 개지 이재명 하고서 일단은 이 새끼가 또 구라치는 것 같은데 아예 딱 유죄 추정을 하고서 찾거든. 네. 일단 찾아. 보나마나 또 뭐 걸릴 거야.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죠. 다들 이제 폰이나 아니면 쓰시는 컴퓨터 털어보면 그 관련 짤이나 그렇죠. 글들이 두루룩 나오는 수준이잖아, 다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네. 근데 이런 걸 이용하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언론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그렇죠. 기사가 나갔다 하고 또 갖고 오거든. 인용 보도를 하죠. 예, 그 인용 보도. 안에서 팩트 체킹을 없이 네. 아니면 과거에 어떤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떠다가 그냥 번역해서 기사를 보내버리니까 이러면 또 사실로 굳어져 버리는 말이지. 이게 몇 바퀴만 돌면 사실이 되는 거야 그냥. 네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 행태는 참 잘못됐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많이 허접하다. 근데 해외 언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데 네네네. 내국인 입장에서 자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따위로 다룰 거면 다루지 마라 이 새끼들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뭐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네. 해외 언론이라고 무조건 이제 그렇죠. 맞는 보도다. 뭐 여기가 진실을 보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지 않겠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따져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해외 언론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은 네네네. 국내 국내 문제를 해외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사람 인터뷰 따다가 보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 대표님이 인터뷰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올려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걔네들은 똑같이 겉핥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중간에 이재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나는 현실주의자다.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I am a realist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의 과거 비판자들은 성남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등의 진보적인 정책 때문에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이거 되게 신기하죠? 이건 날조인데 이거.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는 주어가 이거예요.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재명을 샌더스라고 불렀다. 버니 샌더스를 불렀다. 비판자들이 얘를 버니 샌더스를 불렀다? 이상. 우리는 해외 정치인 갖다 대면 두테르테 그래서 막 찌테르테 그러고 뭐 아니면 누구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애들 갖다 붙이고 그랬지. 요즘 이제 시진핑도 갖다 붙이고 뭐 그런 추세긴 한데 무슨 샌더스야. 네. 주어부터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이거 나이브함을 넘어섰다 이거. 네. 이거 선 넘었다 이 새끼들. 예. 항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때 뭐 한 16년, 15년, 네. 2017년 전까지 버니 샌더스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막 버니 샌더스 따라한다고 트위터 글 쓸 때 마지막에 주먹. 팔 짧아서 막 폼이 안 나건데. 네. 그리고 그 기억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버니 샌더스를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인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반대자가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 이 당시에는 송가혁이었겠지. 송가혁이 이렇게 올려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게 2016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 이제 탄핵 분위기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였죠. 그렇죠. 탄핵 전국이었죠. 이때는 이제 아마 가결되기는 전이었고. 가결되기 전이었나? 네. 네. 자, 12월 19일에 헤럴드 경제에서 미국 CNBC를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CNBC 한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 주목.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네. 이거 재밌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썼는데 이 헤럴드 경제에 박정규 기자라는 사람이 썼어요. 네. 근데 담당 지역의 성남인가 봐. 네. 박정규 괄호 열고 성남 기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썼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미국 언론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이라며 이 시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미국 언론이 이재명 반대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거 인터뷰한 새끼 누구의 대가리 박아라 진짜. 이따위로 기사를 쓰냐.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죠. 미국 CNBC는 지난 12일, 그러니까 2016년 12월 12일입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급부상, 그다음에 마테오 렌티 이탈리아 총리의 사퇴를 촉발했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 물결이 이제는 버니 샌더스를 자신에게 비유하는 한 정치가에게 매료되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국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거 뭔가 좀 받아먹은 기사 같은 느낌인데 너무 올려치는데. 근데 자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버니 샌더스를 자신에게 비유하는 한 정치가.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 자기를 버니 샌더스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6년 12월 달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헤럴드 경제 박정규 기자가 네. 한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이라고 CNBC가 주목했다. 이렇게 네. 비틀은 거지. 사실 CNBC는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다가 이거를 무심코 넘겼나 봐요. 이 기자가. 제 생각엔 그래요. 얘네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를 자신에게 비유하는 한 정치가, 한국의 정치가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CNBC가 마치 이재명을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말한 것처럼 박정규는 CNBC 보도를 소개를 했고. 그렇죠. 이거를 당연히 이재명은 이때 당시에 트위터에다가 이 기사를 링크를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랬겠지. 네, 그래서 역시 캡처를 했습니다. 네. 네, 2016년 12월 19일 오후 7시 3분에 네. 이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네. 아직 잘 남아 있더라고요. 재명레이. 예, 이 박정규 이 사람 지역이 성남이라는 겁니다. 뭐 좀 이게 좀 보고집 가고 그랬나 보지 뭐. 김치찌개 좀 얻어 먹었나 뭐. 그 누구야 그 지금 그 90억 먹으려다가 지금 빵에 가 있는 놈 누구야 그. 만배? 예, 만배 말고 만배 말고 그 위에 더 형님 있잖아 형님. 김인석? 김인석 횟집에 좀 들어가나 했나 김인석 보지. 횟집. 횟집에 좀 들어가나 했나 보지.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제 사람이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실수를 하고 증거는 남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근데 8년이 지났더니만은 이제는 우리가 마치 이재명한테 버니 샌더스라는 딱지를 붙였다. 뭐 아니면은 뭐 당시에 뭐 새누리당 얘네들이 뭐 저거 이재명 저거 한국의 버니 샌더스야 막아야 돼 이랬던 것처럼 된 거잖아. 그리고 이거 참 그렇게 막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도 참 추잡스럽습니다. 샌더스는 사실 저는 샌더스 그러니까 미국 근래 10년 동안 미국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 중에 저는 제일 괜찮았던 후보가 샌더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샌더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년 전에는 샌더스를 자기를 샌더스에 비유할 만큼 샌더스 추앙하던 인간이 트럼프 당선됐다고. 그렇죠. 트럼프. 이젠 트럼프. 샌더스에 비유하는 게 이제 뭐 무슨 반대자들이 하던 짓이 반대자들이 붙은 딱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너무 추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이재명은 언젠가 지 대통령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고 다 버릴 새끼라고 이거는 100%라고. 그럼요. 만약에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자, 그럼 따져 봅시다. 네. 이재명이 자주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따라 인권 변호사가 됐다. 네.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 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법연수원 강연을 오셨는데 거기서
그때 자기가 판사 검사가 될까? 음. 그러니까 나는 인권 변호사 하고 싶은데 변호사면 가난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냥 판검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뭐 지가 인생의 결정을 하고 있었대. 아니 일단 생각해 봅시다. 판검사가 그때 변호사는 이재명이 80년대 말에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6년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87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일 거 아니야. 한 89년 정도 이제 사무소 개업을 그때는 했겠죠. 일단 국민 변호사 1인당 그러니까 전 국민 숫자 대비 변호사 숫자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때 변호사들은 진짜로 무능한 사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보자 변호사 따면 그냥 인생 펴는 거였어. 지금 변호사 같은 게 아니었다고. 근데 판검사는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지. 따박따박 나오지. 그러니까 판검사가 돈 잘 벌려면은 이재명이 말하는 식으로 돈을 잘 벌려면은 절대 월급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야. 사실 월급 가지고 안 되죠. 뒷돈 받는 거 고려하고 생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돈 잘 벌려고 변호사 돈 안 될 것 같아서 판검사 해야 되겠는데 이 소리 자체는 시대상을 고려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강연을 하시면서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면 변호사 해도 되겠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내가 인권 변호사가 돼야겠다. 뭐 그런 결심을 했다고. 이것도 이제 그 막 2016년 뭐 그 이동영이나 뭐 주진우나 뭐 이런 애들이랑 나와서 떠들 때 열심히 떠들던 얘기였어. 그때 그 영화 변호인 개봉할 때쯤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제일 영상을 찾아보니까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찍어놓으셨더라고 자기 계정에. 네. 2016년 그런 거 있었어요. 영화였나?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예, 거기 그 토크 콘서트 이동영이 사회 보고 정청래랑 기어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랑 인연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 노무현 대통령이랑 인연은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 사법연수원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감명을 받아서 인권 변호사가 됐다. 자 일단 인권 변호사 이력도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다 거의 구라라고 봐야 되고 굉장히 극소수의 몇 개 그 이재명의 변호를 받은 뭐 민주당 정치인이 한 2명인가 1명 있어요. 네. 뭐 유죄 받았고요. 네. 별로 그러니까 큰 도움은 안 됐고. 뭐 민변에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도 거의 안 했다. 그 민변도 그게 우리의 그 전국 조직 단위 민변이 아니고 성남 지역 그거지. 네, 성남 그리고 참여연대도 성남 참여연대고 뭐 다 그 이름이 다 그 이름 그 원조 따라쟁이 식당들 마냥 그런 식의 조직에서 참여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성남 그냥 지역 사람이야. 지역 사람. 거기서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네.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 한 것도 없고 인권 변호사 뭐 몇 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 변호한 게 훨씬 많다. 거기다 뭐 조폭 뭐 이런 애들 변호한 게 훨씬 많다. 무슨 인권 변호사가 시장되고 나서 그 자기 변호사 시절에 이게 수입 막혔던 의뢰인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니까 거기다가 백스핀 불러 날리는 인권 변호사 세상에 어딨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냐면은 그 노무현 사료관이라고 있어요. 아카이브 점 노하우 점 그런 주소를 가진 링크가 있어요. 노무현 사료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을 노무현 대통령님 일생을 따라서 뭔가 이제 다 뭐 메모라도 한 장 있었던 거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나 본데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재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7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네네. 86년에 합격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법연수원 사례에 비춰보면은 87년 여름 지나서 들어갔을 거예요. 한 8월이나 9월.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퇴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은 언젠가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연수원에 87년 어느 날에 갔다는 소린데 87년이나 아니면은 88년 뭐 이때 어느 날에 가셔서 강연을 하신 거지. 네네. 물론 이 기록이 1년 360일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1987년만 해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막 민주화 항쟁이 이때 진짜 막
뭐 최근도 지금 격동의 시기긴 하지만은 네. 87년 이때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타임라인이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2월에 부산에서 추도회 있었고 그다음에 좀 몇 지나니까는 6월 항쟁도 있었고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리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집회를. 네, 그렇죠. 그러다가 구금도 당하신 적도 있고 네. 뭐 구속도 당하신 적도 있고 중간중간에 네. 시간 엄청 빡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대선 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는 경랑의 시기에 빠져들으셨을 때이기 때문에 과연 사법연수원 가셔서 강연을 하셨을 겨를이 있었을까? 그렇죠. 88년에 그리고 정계 입문하셨는데 이 88년 그렇죠. 88년 또 정계 입문하신단 말입니다. 88년 4월달에 이때 선거 총선했단 말이야. 그래서 88년에 그 초선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88년 12월에 뭐 했냐면은 50 청문회를 이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50 청문회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50 청문회도 하기 전에 변호사 노무현을 보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말이 안 되고 이 새끼, 그 사이에 이 새끼 김문기 씨도 기억 못하는 새끼잖아. 근데 무슨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해? 아, 갑자기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뭐가 있냐면은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네. 그 노조 집회 그러니까 파업이었나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변호하십니다. 네, 네. 그 지역에서 또 엄청 바쁘신 분이었다고. 장난 아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연수원 가면서 뭐 초청 강연 가고 그럴 만한 짬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짬이 났다고 쳐도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 이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를 기억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해지신 거는 이후란 말이야. 이재명이 말한 연수원 시기 이후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뭐 말 한마디 다 기억하고 그 말에 감명받아서 뭐 변호사를 해? 야, 이건 진짜 끼워 맞추기도 이따위로 끼워 맞추냐? 이거 기억하면은 김문기 씨 기억하는 거야. 당연히 하죠. 네. 당연히 하고. 그리고 이때 이재명은 그게 있잖아. 원죄가 있잖아. 노무현 네. 대통령께. 그 정동영 대선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시절에 참여정부 얼마나 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저격했고 그렇죠. 그거를 숨겨야 되거든. 숨겨야 되거든. 그렇죠. 그 과거를 세탁을 하고 싶은 세탁을 거죠. 해야지. 네. 세탁을 해야 되니까 네. 억지로 아마 하나 만든 거 아닌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2016년 12월 이때가 이재명 자서전이 첫 번째 자서전 있죠. 짜증나. 첫 번째 자서전이 그 뭐야 나의 9분 8인가 뭐 하여튼 그 있어 제목 이재명의 9분 8 이게 2017년 2월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이미지 겁나 만들어놨을 거야 자서전에 넣으려고. 그거 이제 썰 푼 거다 이거. 저는 그렇게 겁나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제일 잘 팔리는 캐릭터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까 사실. 네. 근데 지금은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이제. DJ입니다. 올해 여름까지 DJ였어요. 왜냐하면 탄압의 서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탄압 서사 네. 검찰 독재 탄압 서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네. 예.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왜 이거를 왜 우리만 알아야지? 왜 사람들 이걸 몰라주지 진짜. 짜증나지. 하지만 진짜. 짜증내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되죠. 차분차분 조곤조곤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판 이유가 이거에도 좀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 네. 이게 이때가 이제 2012년인데요. 네. 이정열 판사가 같이 좀 오랜만에 소환이 되는데 이때 이제 판사 막 옷 벗고 나오기 직전이던가? 네네. 아니면 이제 정직 먹고 나선가 이제? 네. 그 트위터에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을 하나 올려요. 자기랑 찍은. 예. 이게 이제 자기 사법연수원 시절 때 노무현 대통령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네네. 이정열 판사가 제일 처음 알려진 게 그거 아닙니까? 트위터에다가 각하새끼 짬뽕 이거 사진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정독들의 눈길을 확 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끄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정직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뭐 자리 정리하다가 이 사진 나왔대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렸어.
그러니까 네. 또 사람들이 막 오마이뉴스에서 이거 보도도 해주고 네. 사람들이 오 짝짝짝짝 어유 어떻게 또 노무현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으셨네. 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 네. 이런 거 모티브로 받아서 아 나도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거 뭐 하나 만들면 네. 친노 파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과거 세탁 겸 가장 핫한 아이콘이니까 그쵸. 거기에 편성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건 간에 말이 안 된다. 시기적으로 끼워 맞춰보면 안 맞춰진다. 에이, 비슷한 시기인 것 같지만은 안 네. 맞춰진다. 억지스럽다. 배팅은 못하겠지만 네. 굉장히 의심이 간다 이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필요할 때 김대중 대통령 팔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필요할 때 노무현 대통령 팔고 또 이제 언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해지면 또 문재인 대통령 팔겠죠. 예, 샌더스 필요하면 샌더스 팔고 트럼프 필요하면 트럼프 팔고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팔고 있죠. 트럼프도 예. 이제 사법 2심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도 안 돼 우리는 못할 거 뭐냐 그런 소리를 또 하고 있죠. 이재명이 현실주의자 뭐 지가 현실주의자 그러는데 뭐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현실주의자로서의 관점을 갖게 되는 가장 1순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기 자신 그 외에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자기 자신의 생존이 내 생존에 네. 유리하면은 네. 그 무엇도 나는 팔 수 있고 네. 뭐 금투세도 뭐 한다고 했다 폐지할 수도 있고 폐지했잖아. 그래서. 종부세도 폐지할 수 있고 네. 다 합니다. 아, 얘는 네. 진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잡놈이지. 범죄는 잡범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실체를 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재명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그냥 지켜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계엄 정국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올려치기가 급증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면은 요거 관련했다면 관련될 수도 있는데 11일 날 뉴델리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국회의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황영선이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스파이샷이 하나 나왔는데 네네. 그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거든요. 네네.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 요청 사항입니다. 보좌진 지역이 텔방 대문 바꿔주세요. 탄핵과 관련해 기사 댓글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탄핵 관련해 가지고 뭐 온라인 여론 좀 펼쳐라. 당 차원에서 네네. 이런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시가 내려온 요런 스파이샷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탄핵 관련해서만 그런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목격을 하셨죠. 이게 이제 뭐 SNS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에서도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근래 들어가지고 비정상적인 이재명 올려치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왜 비정상적이다라고 보냐면은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전국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SNS 특히 이제 SNS에서 보면은 뭐 트윗 같은데 저는 이제 트윗에서 활동을 하니까 트윗 같은 경우는 보면 계정이 대체로 팔로잉이 뭐 100개도 안 되고 팔로워가 뭐 몇십 개 수준의 이제 그런 계정들이 이재명 올려치기 글을 하나 올리면은 이게 보호자량이 몇만 단위에서 몇십만 단위까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좌표 찍고 RT 탄다 네. 의심할 수 있네. 그렇죠. 제가 트위터에서 글 썼을 때 한 10만 넘어간 게 한 2개 정도 돼요. 2-3개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이제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는 안 네. 되죠. 예. 근데 이런 글들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갑자기 팍 그렇게 터지는 거야. 순식간에. 연예인이야? 그리고 이 계정들이 보면 대체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게 답글을 못 닫게 막아놓고 가짜 뉴스를 그렇게 올려요.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뭐 이재명이 일 잘한다. 아니면 뭐 이재명의 뭐 불우했던 과거. 그다음에 뭐 이재명 인성 좋다. 이재명 인선 좋다. 이런 식의 예. 날조 그 뉴스들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윤석열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을 정말로 증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마음을 바꿔먹는 그런 케이스들 저도 이제 뭐 제가 좀 온라인에서 알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갑자기 생각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래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바이럴 업체에다가 맡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좀 발열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발열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거 지금 이제 트위터도 그렇고 커뮤니티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든 또 인스타 말고 또 하나 만든 거 있잖아. 또 있어요? 스레드.
스레드 같은데 지금 난리예요 지금. 거의 얘네들이 지금 점령을 했어. 개딸들이 점령을 했고 지금 이런 글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지금 결국 해야 될 게 뭐냐? 팩트 폭행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야, 그러네.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국에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분노나 아니면 좀 불안감 같은 거를 파고들어서 이제 이재명을 거기다 이제 뭐 얘네들 말로 박가리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고 좀 그게 많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래서 좀 열받는 면이 있는데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 안 그래도 보면 일주일 내내 사람들 지금 제티 타임라인 보면 이거 패는 글이 한 3분의 2거든. 이날 해서 막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이날 해가지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아주 돌려 패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막 뭐 뭐야 광역버스에다가 충전기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든가. 그거 이제 그 대표적인 거지. 네, 그거 남경필. 그거 지금 2018년 1월달에 보면 그 충전기 사진 올라오는 충전기 사진 보도된 게 있거든. 그렇죠, 있죠. 요즘 2018년 6월달에 그 취임했잖아. 7월달에 취임인데 그렇잖아. 그렇죠. 예, 6월에 선거니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안 맞지. 그리고 무슨 뭐 성남시 수영장 무료 수영장 이재명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뭐 애들 앞에서 자랑하더라 뭐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 소리 있는데 그거 이대엽 시장이 만든 거거든. 그것도.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구라를 쳤든지 아니면 그게 자체가 없는 사실인 거지.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뭐 예산은 이제 다 거기서 확정해 놓고서 사업 시작했는데 완공된 게 이재명 때. 아니 무슨 2007년에 시작했는데 그 2007년에 그 무료 수영장 개장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미. 개장까지 했다고. 아니 그럼 뭐 개장 안 했다고 또 그 수영장 만드니까 뭐 몇 달씩 뭐 몇 년씩 걸릴 일이 아니잖아. 뭐 걔네 좀 느릴 땐 또 한없이 느리게 진행되니까. 아닙니다. 수영장을 그냥 그 땅 파고 왔는데 한 3개월이면 만든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고 이 와중에 또 연 대표님 또 음해하는 그런 가짜 뉴스도 다시 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얘들 왜 그러나 몰라. 이낙연 대표 좀 여론조사 잡히지도 않는데 우린 그것 때문에 오래 답답해하고 있구만. 얘네들은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거지? 난 모르겠어 진짜로. 이게 그냥 개딸들이 그런데 가면 얘네들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거나 생각을 할 텐데 이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계정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저쪽 그 이재명은 이낙연 대표를 견제를 하거나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혐오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낙연 대표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어떤 거든 간에.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전에 많이들 참전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또 싸우다 보면은 이런 싸움이 있다고 보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열심히 이거 계속 해야지. 그렇죠. 흔적을 남겨야 돼. 보이는 족족 계속 싸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건 뭐 갈아 넣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인간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그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이야기를 못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윤석열을 묻어버렸어요. 이 인간이. 어제죠. 이제 13일 날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도 최민희가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래 보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증언하겠다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증언 나왔으면 이제 증인 선서를 해야 되는데 최민희가 뭐 김어준 건강상의 이유로 뭐 앉아서 진행한다고 하면서 서서 증인 선서도 안 시킨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참고인 출석을 했어요. 네.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증인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나 이럴 때는 감정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고인 안 해도 돼? 참고인은 그냥 지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럼 참고인 나와서 막 구라 쳐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실제로 참고인은 구라를 쳐도 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증인은 처벌 받는데. 그러니까 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킨 것부터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면죄부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제 썰을 푸는데 뭐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자락을 깔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다음에 2. 조국, 양정철, 김호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그다음에 이 내용도 있지. 최대한 피해를 입힌다. 예. 최대한 피해를 입힌다. 호송하는 애들을.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특정 장소에 북한 공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게 이제 그 계엄 측의 이제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이 부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설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북한이 구출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또 이재명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못 믿겠다는 개딸들이 있습니다. 음. 아니 이재명이 왜 없어 그러면서. 그렇지. 아 그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예. 나라도 의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뭐 좀 넘겨짚자면 약간의 이제 좀 그 김어준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여기 조국이 나오잖아. 네네네. 왠지 김어준은 조국을 밀고 있지 않는가. 까만 빵에 갔지만은 이재명이 못 믿었다. 빵 갈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플랜 B. 이제 네. 김어준의 플랜 B야. 조국은.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제보 출처는 국내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뭐 김건희가 그 빨리 전화기 뺏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기관 은퇴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의 은퇴의원들한테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뭐 독촉 전화를 독촉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독촉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저래 이제 뭐 사건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를 뺏어야 된다고 김건희 전화기 뺏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김건희가 그렇게 뭐 그 은퇴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나? 나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네. 그러면서 뭐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지만 어제 담화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 걔 거짓말. 걔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나 이거 너무 웃겼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10일 날 윤석열 담화 내용은 김호준의 K급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생각을 바꿔 그거 듣고 황당하지 않아요? 김호준은 황당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 모두가 다 황당해해도. 그리고 나 탄핵 가결해서 험지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얘기는 나 탄핵 당당하게 받아들인다. 가결하려면 가결해라. 이 얘기거든. 그럼 탄핵 가결되면 직무 정지 상태야.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 전화기 뺏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김건희 그때 되면 뭐 탄핵 가결 오늘 지나고 나면 김건희도 아무런 권한이 없구만. 김건희는 원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차라리 뭐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김건희가 저기 뭐 얼마 전에 경복궁인가 거기서 경복궁? 외국 인사들 만났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네. 뭐 거기 그 뭐 일반인 출입 안 되는 구역에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이래저래 뭐 상 펴놓고 뭐 다과회 같은 거 했다고 그러는데 외국 뭐 유명 인사 저명 인사들 불러다가 별 정신이 다 있네. 네. 난 그거 왠지 김건희가 이혼하고 외국으로 토끼려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싸리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김건희 통신수단 박탈이 되고 뭐 윤석열 군통수권 박탈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군통수권 박탈될 거라고 아마 오늘 지나면은 탄핵 임명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엉성하고 자기도 엉성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뭐 너무 말이 안 되고 출처를 못 밝히고 있고 이거 출처 때문에 출처가 좀 교묘하죠. 굉장히 교묘하죠. 네.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 표현하겠다.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사관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사관 직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우방국이야. 그냥 외국인이야. 외국인. 혹은 이제 그쪽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얘기지. 이거는 대사관 직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렇죠. 말을 이렇게 꼰 거지. 얼마나 많이 낚였냐면은 심지어 미국 대사관도 낚여가지고 그쵸. 우리랑 아무 관련 없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지. 근데 미국 대사관은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며칠 전에 그 저기 뭐 그래 그 조국 혁신당 무슨 의원? 예,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예, 뭐 윤석열 예. 정부 뭐 상대할 뭐라 그랬지? 뭐 상대를 안 한다고 했다던가. 아니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대사관에서 들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까지 이러니까 대사관 쪽에서 자꾸 국내 정치에 미국 들먹이는데 니들 그러면 다 까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입장을 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지. 네. 어마어마한 일이지.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이러면은 이게 예. 안 그래도 좀 대외 신임도 바닥인데 그렇죠. 더 나빠지는 꼬라진 거지.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은 김어준이 평소대로 그냥 유튜브 채널에서 지 혼자 떠들고서 막 낄낄거리고 그랬으면은 그냥 저 새끼 미친놈 저 새끼인데. 그리고 이제 그냥 그 구독자들 선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비판 보도를 하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이 최민희가 그렇죠. 김어준을 안 쳐줬어요. 국회 과방위 불러 들여다 안 쳐줬어.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막 말씀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시죠. 와 최민희 막 화장 메이크업도 막 겁나 카메라 많이 받을 거 준비해가지고 진하게 하고 왔더라. 근데 안경 쓰고 그러면서 막 엄청 막 걱정하는 표정을 이렇게 차분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싹 지으면서 아주 둘이 쿵짝을 주고받는데 난 최민희 때문에 요즘 전원책 씨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전원책 씨에게 굉장히 항상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네. 드리고. 그 이제 뭐랄까 좀 전원책 씨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전원책 씨가 굉장히 많이 막 화장에 떡칠하고 가발을 쓰면 최민희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책 씨가 딱히 그렇게 소탈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최민희 때문에 굉장히 소탈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 꾸미고 다니는구나 전원책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여튼 뭐 최민희 의원이 하도 나대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어제의 모습은 굉장히 무슨 뭐 결혼식장 가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좀 이제 이거 꼭지 따면서 이제 영상 좀 보려고 보다가 진짜 안 돼. 힘들지. 이재명이랑 김어준 그 말 중에 누구 말 듣는 게 더 힘드냐고 하면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힘들죠. 몸이 거불래 몸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글로 그냥 봤는데 결국 그 영상 다 못 보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체 이걸 왜 했을까? 뭐 잠깐 우리끼리 한번 뭐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엄 떨어졌을 때 김어준 톡였잖아.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변명.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변명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진짜 오죽하면 도망을 갔냐면은 체포가 아니고 나 죽을 뻔했다, 암살당할 뻔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서사를 만들면 또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또 이제 호구들이 과거에 우리 같은 호구들이 뚜루룩 또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크게 보면 그 12일 날 윤석열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 담화 듣고 또 이제 기도 안 차가지고 이제 정말 황당했지만은 골수 지지층들은 더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쪽 진영에 그 김어준 까라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또 결집을 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의 명분이 있었구나,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었구나.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서사를 윤석열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쪽 그 코어 지지층의 결집은 분명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서 김어준이 또 똑같은 식의 업무를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이제 최민희가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 아니면 자기도 거기에 숟가락 좀 얹으려고 맨날 니네 방송국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해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다스베이더나 아니면 뭐 뉴스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 나오는 게 훨씬 파급력이 크죠. 네.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움직였다니까. 그리고 또 이 내용만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떤지 계엄군이 직접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서사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광주에 있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광주 같은 경우는 김어준 그 충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광주에 또 어떤 불 지르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광주 여론에. 네. 뭐 그런 식의 뭐 노림수도 조금 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파국 자체가 음모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10일 윤석열 그 대국민 발표에 의하면은 네, 그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음모론의 시초가 또 김어준이잖아. 김어준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 견제를 하거나 경고를 한다면서 또 김어준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건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 음모론 지옥이야 지금 이 바닥은. 김어준이 만든 음모론 지옥. 네. 김어준이 만든 음모론 지옥이지. 그렇지. 거기다가 최민희도 김어준 못지않은 그 어떤 음모론 신봉론자였고 과거부터 그렇죠. 유사과학 신봉론자에 뭐 음모론 신봉론자였고 이제 이거 뭐 이제 윤석열 탄핵하고 이재명 몰아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꼬라지를 보면은 죽을 때까지 싸워도 끝날 거야. 정치적으로 정덕질 계속 하는 동안은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엄청난 이 반지성 얘네들은 세력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진보 보수로 나눴잖아요. 네네네네. 한때는 뭐 상식 비상식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반지성주의와 지성주의로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반지성주의에 지금 정치권들 다 거의 다 갖다 그 반지성주의를 밀어 넣어야 돼. 유사 종교인 뭐 이렇게 해도 될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김어준이 조금이라도 정신머리가 있는 인간이면은 이런 진짜 이게 제보였다. 네. 지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제보였다고 하면은 그거 제보자 잘라버려야 돼. 연락 끊어야 돼. 그런 인간이라.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국내 단체에서 국내 시민 단체 하나에서 이제 뭐 입장문 성명인가 하나 낸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언론개혁 신민연대라는 이제 약칭 언론연대에서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1998년에 이제 조직이 됐어요. 네네. 조직이 되었고 여기가 이제 시민연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름이 연대인 만큼 뭐 한 개 단일 단체가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한 그런 연합체입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뭐 진보 사이드의 시민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48개 정도의 단체가 연합해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뭐 민노총도 있고, 그다음에 민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형적인 진보 사이드 맞습니다. 이거 여기는. 네. 근데 이제 한동안 우리 정덕들 세계에서는 민원위원이 하도 날뛰어가지고 그렇죠. 민원위원만 알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이름이 나와서 혹시라도 그 민원위원 같은 데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쪽 진영의 반대편 진영의 시민단체인가 싶었는데 더 오래됐어. 민원위원보다. 훨씬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시민단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습니다.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회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김어준 대표는 제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늘 그래왔듯 본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달라야 한다. 제보 출처가 우방국 대사관이라면 국회야말로 김 대표 개인보다 더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어제 보고 김어준한테 낚인 거야. 우방국 대사관이 아닌데. 네네네. 하지만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를 대중에 전파하도록 국회가 장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숙의 윤석열은 거짓 담화를 통해 내란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수록 온갖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기 마련. 국회는 카더라 통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합당한 지적이죠. 네네네. 이런 목소리를 또 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올바른 시민단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명을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도 조금 이런 거 이건 이 떡밥은 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민주당에서 최민희나 정청래 말고는 이거 제대로 묻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아니 그 같이 그 김어준 실드 치고 나서는 2명 있잖아요. 군인 출신 그 김병주랑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박선원. 걔네들은 그냥 그 배지에 눈먼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 붙어 있습니다. 양심이고 자존심이고 없는 그런 썩은 인간들이고. 자, 그래서 참 진짜로 이 미친 부끄러움도 모르는 짐승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참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지난주에 원래 다루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시간이 별로 없네. 여기까지 오니까 짧게 다뤄봅시다. 이제
그래서 비상기금을 내리고 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많은 대가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12월 5일자 서울 경기 기사를 보면은 한은이 이제 RP 매매로 10조 8천억 원을 공급해 10조 8천억 원을 공급했다 이런 이제 표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기금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입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규모가 당초 예측을 틀으면 하루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11월 5일자 기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환율 잠재우기 위한 네,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2년에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때 그때 이제 또 한은이 돈을 왕창 풀었는데 이때보다 더 큰 규모이기도 하고 한은이 이제 전례 없이 그동안은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도 전방위적으로 풀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제 몇몇 은행을 몇몇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환매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방위적으로 다 돈을 풀어가지고 이날에 이제 좀 환율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계속 해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면은 네. 그 계엄 직전에 한 1,400원 오르락 내리락 1,4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계엄 발동하고 나서 1,430원대, 네네. 3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거를 지금 한국은행이 막고 거기서 그 1,430원을 넘어가지는 않도록 막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얼마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길어지면 안 되죠. 네. 이게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하루 11조 원 정도 쓴다고 하면은 이게 달러로 바꾸면은 7억 7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4,150억 달러 남았다고 지금 올해 10월 기준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7, 8억씩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이게 장기화 되면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외환 보유고 떡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코스피 지수 2천이 깨졌다, 아니면 3천을 뚫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상징적인 가속을 이미지를 받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외국 자본 유출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상처 입은 짐승으로 보이게 돼서 그치. 뭔가 그 뜯어먹으려고 헤지 펀드들이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IMF가 오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매달리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 홍남기 부총리 까고 있던 이해찬 같은 인간들은 다시 한번 머리 받고 반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때부터 계속 아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쵸. 국내 상황을 밖에서 보는 거랑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전화기랑 이메일로 막 엄청나게 문의가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는 총재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위기 상황보다 밖에서 보는 불안감 훨씬 크단 말이죠. 한국 유형 국가로 여행 유형 국가로 설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저거 지금 나라 절단 나가는 뭔 일 날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행 취소하시는 해외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네네.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도 이렇습니다. 이게 해외 발주처 문이 쏟아진다. 건설업계 해외 수주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뉴시스 보도도 있었어요. 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내수에서도 보면은 지금 연말 회식 기업들마다 회사들마다 연말 회식 예약 잡았던 게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고 명동 같은 경우도 그 계엄 전주 대비 4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출 빠지는 것도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엄 터지고 나가지고 여행사들은 줄줄이 패키지 여행을 다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파가 오래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얼어붙은 게 굉장히 심하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내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 트럼프 집권 하잖아. 그럼 대중 압박은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근데 이제 위안화랑 달러와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달러 환율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위안화가 더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네.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악재가 지금 더블로 겹치게 되는 거야. 트럼프 집권과 그렇죠. 동시에. 그리고 뭐 일본은 사정이 낫나? 일본도 안 그러거든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에서 위안화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는데 네. 그것 때문이라도 원화가 배겨나기가 힘든데 근데 지금 탄핵까지. 계엄과 네. 탄핵 이런 걸로 정치 불안정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환율의 악영향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같은 경우 지금 쓸 수 있는 돈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네. 지금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사실은 뭐 좀 이건 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막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 안정하고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맞아요. 맞는데 이 민주당 것들이 그렇죠. 이 혼란에 불을 지피고 있잖아. 그렇죠. 막 뭐 이재명도 말하고 민주당 것들도 막 제2의 내란, 뭐 2차 계엄 가능성 열려 있다. 막 이런 한참 떠들었었잖아 이 새끼들이. 그렇죠. 그게 정말로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죠. 이기적이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혼란을 일으켰어. 그러면 여기라도 정신 차리고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혼란의 책임은 다 저 새끼들이니까는 저 새끼들 죽여야 된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상황이 특히 경제적으로 대외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말도 아닐 거예요. 대기업도 대기업이겠지만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원자재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 환율 오르면은 당장에 막 원자재 수입하는데. 원자재 가격도 확 상승하고. 그럼. 그리고 좀 수출길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고 좀 물건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의들이 계속 오는 상황이니까 기업마다. 저희 트위터에서 보니까 아페리다 사장님도 막 그렇게 전화 왔다고 그러더라고. 해외에서. 예. 계엄령 떨어지고 나니까.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 둘 다 치워야지. 둘 다 치워야죠. 둘 다 치워야 둘다 안 치우면 되는데. 답 없는 건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재명은 사법부의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사법부가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뭐 치워 나가 보죠.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싸워야 될 필요가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 진짜 이재명 올려치는 그 가짜 계정들. 아마도 그 조기 대선까지 계속 이 바이럴들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바이럴들 계속 잡아서 뚝 패는 일을 이제 뭐 한동안 또 소일거리 삼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야 이거. 아니야 뭐 다들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우리 다 백전 노장만 남았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척하면 진절머리 나는. 아주 척하면 척이잖아. 팩폭이 아주 그 달인 그 팩폭러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자연인에 출연한 네. 그 말벌 잡으러 가는 아저씨. 막 말씀하시다가 아우 막 뛰어가서 말벌 확 때려잡고. 그러니까 거의 그 레벨이라고 봐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